경제 30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경제 성장의 의미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 경제 성장이 되는 요인을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 성과를 이뤘는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경제의 성장과 성장 요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제 성장이란 뭘까요? 경제 성장이란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생산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거. 이 생산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실질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게 바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 나라의 뭐가 확대될까요? 그렇죠. 경제 규모가 확대될 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국민 경제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거, 이것도 경제가 성장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의 균형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총생산 능력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으로 생산 가능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것도 경제가 성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요 내용을 보면 여기 원래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 요 점에서 만났었는데, 자,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총공급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자, 여기 가로축이 국내 총생산, 실질 국내 총생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내는 거죠. 자, A라는 국가가 자동차와 쌀을 생산할 때의 어떤 생산 가능 곡선인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오른쪽 이동할 때,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할 때, 자, 이런 것도 경제가 성장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용 가능한 생산 요소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생산 요소가 증가하거나, 또는 주어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되거나, 이럴 때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 요소라는 거는 어떤 자본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어떤 기술력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노동력이 어떤 양질의 노동력이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좀 더 알아보기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은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경제 성장은 양적인 개념이고 경제 발전은 질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의 양적 확대가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경제 발전은 이런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관련해서 어떤 국민경제 관련된 환경이 질적으로 향상될 때, 어떤 공평한 소득 분배,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좀 더 확충되거나, 교육 수준이 높아지거나, 어떤 이런 주거 환경이 개선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질적인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반할 때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은 실질 GDP 증가율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경제 발전은 이 실질 GDP 증가율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고, 경제 발전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럼 경제 성장의 필요성은 뭐냐?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달리는 자전거가 멈추는 것과 똑같죠. 달리는 자전거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어떤 어느 정도 해줘야지 어떤 한 나라의 경제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어떤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이 주는 어떤 메시지는 바로 이런 일자리 제공, 그 다음에 생활 수준 향상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은 자, 요 내용 중요합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로 측정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고 여기 실질이 들어갔으니까 자 바로 물가라는 거품을 빼기 위해서 이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를 구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과 같은 개념입니다. 경제 성장률 하면은 실질 GDP 증가율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이거는 전년도 실질 GDP분의 금년도 실질 GDP 마이너스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알아보기 좀 더 알아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실제 사례인데 이 교과서 111쪽에 있는 그런 사례 예시 문제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A국의 연도별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준 연도가 2015년이라는 거. 이랬을 때 2016년 실질 GDP와 2017년 실질 GDP 그리고 2017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과 그 다음에 해당 연도의 어떤 생산량을 곱해서 구하는 거죠. 자, 그거를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이걸 한번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74쪽에 있는 경제 성장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적 요인과 경제 외적인 요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경제적 요인으로는 그렇죠. 자, 어떤 경우에 경제가 성장할까요? 자, 한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바로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많아져서 이 생산 요소에는 뭐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아니면은 토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런 부존량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생산 요소의 질이 높아질수록 노동의 질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이 진보할수록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생산 요소와 기술이 합쳐져서 경제가 성장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노동, 자본, 기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노동 투입량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노동은 그래서 출산 장려한다든지 이 문제가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어떤 먹거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노동 왜냐하면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자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투입되는 노동의 질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본은 생산을 하기 위해 만든 기계나 공장, 원료 등의 자본 투입량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우수한 제품을 값싸게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 기술은 기술이 진보하면 생산량이 증대되고 생산물의 질도 개선돼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쟁 가능 요인이 바로 이런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런 거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로 경제 외적 요인을 보면은 정부의 역할 중요하겠죠? 정부의 어떤 경제가 성장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연구 개발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부가 이끌어가는 모습,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역 관련 기반을 제공해서 자, 시장하고 소비 기회를 확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가의 정신 했는데, 자, 뭘까요? 그쵸, 바로 자, 기업가 정신이 되겠죠. 기업가 정신.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사회 제도, 노사 관계, 경제적 의지,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주체들의 의지, 경제 의지, 이런 것들이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자, 이렇게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 이렇게 시기별로 나눴을 때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6.25 폐허 속에 원조를 받아서 겨우 먹고 살던 그런 암울했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60년대, 1962년, 3년 이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되고, 이때는 우리가 자본이라든 기술이 없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경공 위주의 어떤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출 주도형,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수출 주도형 성장을 우선 정책으로 실시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970년대 가면은 좀 더 이제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분야에, 왜 중화학공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바로 부가가치가 크죠. 배 한 척 파는 것이 라면 뭐 100만 개 파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화학공업 분야에, 그리고 이 중화학공업은 국가 경제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중화학공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강, 기계, 조선, 전자, 화학, 이런 등등 이런 중화학공업 분야가 어떤 육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외지향적 공업화의 추진으로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1970년대 초반과 후반에 발생한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되겠죠. 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은 잘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어떤 문제일까요? 그렇죠? 불평등 문제,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